안녕하십니까, 박일영입니다. 우주와 나, 제목이 너무 담대한가요? 물론 저는 오랫동안 우주 연구를 했으니까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생명? 저 전공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주를 관찰하는 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물질적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고 공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은하가 발견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시간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최근 우주 팽창이 발견되면서 알게 됩니다. 천자문에서 우와 주가 나오죠. 우는 사방 상하에서 왔으니까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는 고왕 금내에서 왔으니까 시간을 뜻하겠죠. 그래서 우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시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4000년 전의 인간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트라는 여신이 우주를 관할하고 있네요. 고대에서는 이 천체 운동이 인간사를 지배한다고 믿어왔죠. 전쟁의 승패라든지 왕위의 승계, 농사 등 모든 만사를 관할하는 천체가 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화, 수, 목, 금, 토라는 오행성입니다. 오행성 보이시나요? 저렇게 빨갛게 5개 있는 거죠. 저는 물론 세석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그림에서 이 고대인들이 이 오행성을 가장 중요하게 이 그림에 표시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이라는 것은 그리크어로 플래닛이라고 그러죠.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붙인 이름입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약 3,500년 동안 인간들은 이 오행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2000년 전의 우주관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우주가 둥글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리스타르쿠스 학파는 태양이 중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거장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구 중심 세계관으로 후퇴하게 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의 우주관은 무려 15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성직자이자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강력한 논쟁 아래 태양이 중심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천체의 기원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고대 로마 바티칸이 무서워서 자기가 죽은 후에 책을 편찬하라고 하죠. 그러나 책이 출판된 지 100년이 지난 1636년 하버드 대학에 개교를 합니다. 근데 그 개교 당시에 첫 해까지만 해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선을 가르쳤습니다. 1800년도의 우주관입니다. 초랑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셀과 천문학자들은 그 연구 결과를 보시듯이 태양이 우리 우주의 중심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비록 지구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우리 태양이 중심일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1918년 미국의 천문학자 샤플리는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구상성단을 가지고 이 분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구상성단의 분포가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태양은 우리 은하의 변방에 있는 하나의 굉장히 평범한 하나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드디어 두 번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천국의 길이라는 사진으로 아일랜드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은하수죠. 부옇게 먼지같이 보입니다. 이 은하수가 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재판 후에 재판장을 떠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30회나 되는 배율의 망원경을 직접 제작해서 하늘로 쳐다본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알고 봤더니 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은하를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반구에서 바라본 은하수입니다. 사실 이 은하수는 우리 은하죠. 그러나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의 크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소마젤란 운이나 대마젤란 운이 우리 은하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은하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그림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깝고 규모가 매우 큰 낯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마저도 우리 은하인지 아니면 다른 은하인지 사실 은하 자체를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좀 멀리 가보면 드디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보입니다. 드디어 은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하 내에는 1000억 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은하의 크기는 약 10만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서 10만 년을 달리면 은하 끝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까지는 약 150만 년이 떨어져 있는데 150만을 빛의 속도로 달리면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하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의 어디인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들이 약 수천억 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제 점으로 보이고 은하가 수백 개 모여 있는 그러한 점들이, 큰 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점들이죠. 이 점들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서 우리가 카스믹 웹이라고 부르죠.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클까 이거죠. 무한대로 크다? 아니면 그냥 크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러한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아는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에는 혜진과 같이 많은 별들이 우주를 채우고 있고 아주 밝게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기를 혜님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왜 밤하늘이 깜깜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5년 인류의 우주관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죠. 허블은 우주에서 거리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은하를 살펴보았더니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것을 허블 법칙이라고 그러죠. 은하가 정적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우주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호일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당대 거장들은 우주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똑같다는 정적 우주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력에 반하는 우주 상수를 도입하였는데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내 생애 최대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니까 인간들이 신이 났죠. 왜냐하면 우리가 팽창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은하가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 위에 있는 개미는 모두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드디어 세 번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 실망했으니까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는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시간이 0인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그럽니다. 한 점에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 한 점이라고 알겠는데, 한 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시간이 한 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빅뱅이라는 것은 속어입니다. 당시 호일이라는 유명한 호일이 여기 가모브의 우주 진화론을 빈정대면서 한 말을 기자가 받았으면서 그냥 굳어버린 그 용어입니다. 그 한 점에서는 온도도 무한대고 밀도도 무한대고 압력도 무한대였겠죠. 이 가모브는 대중을 위해 여러 책을 썼는데 참 재미있고 쉽게 설명합니다. 저도 여기 문고판을 읽으면서 물리학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모브의 빅뱅 우주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정적 우주론자들은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이론들을 수정해 가면서 이 가모브의 진화론과 오랫동안 다투어 왔습니다. 그런데 1964년에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가 여기 보이는 두 공학자 펜지아스와 윌슨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당시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인공위성으로부터 오는 마이크로파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원뿔 안테나에 사방팔방으로 그리고 항상 들어오는 이상한 잡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물며 이 안테나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비둘기까지 쫓아내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잡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잡음은 가모브가 예언한 바로 우주 빅뱅 당시 존재했던 최초의 빛이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면서 남겨진 이온을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방이 너무너무 뜨거우면, 만약에 수천만 도, 수백만 도가 되면은 우리가 너무 뜨거워서 어려운 말로 이온화돼 버립니다. 이온화되면은 우리가 빛을 부둥켜 안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빛이 여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이 팽창하면서 식어가게 되죠. 그럼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우리는 옆 사람과 친해지면서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빛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이 빛은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최초의 빛이 여행을 시작한 시점을 가모브는 38만 년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1000년 전에 인간은 우주의 끝에 가면은 이렇게 천국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한 우주의 끝은 불타는 곳이었습니다. 우주의 끝에서 빛이 왔는데 그 우주의 끝의 빛은 우주 초기의 빛일 겁니다. 왜냐하면 팽창하면서 그곳에 가 있으니까요. 허블의 법칙에 따라서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도망가죠. 그래서 사실은 가시광선인데 도망가는 빛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로 파장이 쭉 늘어져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전 1990년대의 우주관입니다. 이쪽 가로축은 시간이 가는 것이고 이 세로축은 공간을 뜻합니다.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우주는 등속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나사는 우주 초기죠. 빅뱅이 일어난 후 38만 년 후의 그 지점에 사진을 찍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가 시작된 후 38만 년이 지난 우주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찍은 업적으로 여기 스무트 교수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색깔을 붉게 푸르게 표시했지만은 이 온도 차이는 겨우 수십만 분의 1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 우리 우주죠. 우주의 모든 지점의 온도가 사실 같아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모든 점들의 온도가 같냐는 것이죠. 이 한 점 한 점들은 우주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헤어져 버려서 서로 몸을 맞댄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모든 곳의 온도가 수십만 분의 1도 차이만큼 그렇게 똑같으냐라는 것이 하나의 큰 의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좀 더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에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뻥튀기 하는 거죠. 이 뻥튀기 된 강냉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맛을 보면 맛이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왜냐하면 아저씨가 이 강냉이를 통에 넣어놓고 설탕을 조금 넣어서 이미 버무려가지고 맛이 이미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의 우주관이니까 1990년대의 우리의 우주관입니다.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수정을 하죠. 시작하자마자 그 죽을 버무려가지고 뻥튀기를 했다. 그 팽창입니다. 그 팽창 후에 이미 버무린 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팽창 후에 어느 지점에서의 온도는 대부분 같을 것입니다. 뻥튀기 할 때는 누군가 힘을 가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힘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강냉이는 등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블 팽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998년에 물리학자들이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전보다 조금 먼 거리, 그러니까 약간 과거의 시점의 초신성을 보았더니 그 초신성이 멀어져가는 그 속도가 현재의 초신성보다 느리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로 오면서 팽창이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속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모양입니다. 4단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빅뱅이 시작이 있었다. 빅뱅이죠. 그리고 좀 버무려 가지고 뻥튀기를 했다. 그 팽창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그냥 등속도로 팽창해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에 와서 누군가가 우주를 자꾸 불어대면서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이 가속화된다는 것이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물리학에서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물체가 가속이 되면 그 물체에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우주에는 중력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죠.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현대 물리학의 최대 미스터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국소적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바타에 나오는 떠있는 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인슈타인이 돌아와서 우주를 계속 불어대서 이러한 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빅뱅에서 현재까지 우주의 모양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팩트이죠. 우주도 우리가 존재함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인류적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존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다윈에 달려가서 생명의 기원을 묻곤 했죠. 그러니까 다윈은 지금 생명의 기원을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니 차라리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다윈의 말대로 생명의 기원보다는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많은 원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유기체는 탄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산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질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금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많은 우레늄, 플루토늄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가 시작하자마자 기본 입자들이 태어납니다. 기본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가 만들어지죠. 당시 우주는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이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주는 계속 팽창하죠. 빨리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의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그 이상의 원소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원소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금이죠. 그런데 운석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떨어지면 대박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머리 위에 떨어지면 큰일 나겠지만요. 이 물질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핵물리학자와 전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을 핵융합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압력 소치라고 부릅니다. 별은 압력 소치다 이거죠. 그래서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넣고 푹푹 찌게 되면은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초지성 같은 무거운 천체는 이런 금과 같은 물질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서 폭발할 때 이 우주에 흩뿌리곤 합니다. 모든 원소는 별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별에서 왔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물질과 빛인데 각각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여기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거죠. 모든 과학에서 중요한 양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시공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빅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 우주는 하나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나? 외계인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미스터리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주입니다. 제게 보이는 우주입니다. 보이시나요? 마음이 좋은 사람은 잘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저는 잘 보입니다. 작품명은 암흑우주입니다. 우주의 실제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 스케일은 미터 정도 되죠. 세포가 되면 마이크로, 원자가 되면 나노, 그리고 핵이 되면은 femtometer라 그러죠. 좀 큰 쪽으로 가면은 태양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은하가 있고 우주가 있겠죠. 각 세계는 하나의 우주죠. 스케일만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각기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보세요. 그리고 또 반으로 계속 접어보시죠. 여러분들이 37번을 접으면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82번을 접으면 우리 은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번을 접으면 정말로 우리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다음 100번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반대로 이 종이를 절반씩 잘라보시죠. 계속 잘라서 40번을 자르면 핵의 크기가 되고 100번을 자르게 되면 플랑크 스케일이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양자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무한히 작은 공간과 무한히 큰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양자 중력과 우주론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 공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공간의 순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 메비우스띠처럼 말이죠. 그리고 클라인병처럼 말입니다. 시간은 참 오묘하고 이상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영원할 것 같아도 누구에게는 찰나이죠.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장면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블랙홀 주변에 사람들이 뭘 찾으러 갔는데 계획과 어긋나서 그 블랙홀 주변의 행성에서 몇 시간 버벅거리다가 모선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선에 남아있던 동료가 이렇게 늙어버린 거죠.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저의 강연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식에는 우주 탄생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상대로는 기원도 이해할 수가 있고 확률이 왜 있는지도 설명하는 마술같이 풀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간과 시간 스케일은 그 시스템에 미치는 중력에 반비례합니다. 힘에 반비례합니다. 힘이 아주 센 곳에서는 시간 스케일이 작아지죠. 시간이 늦게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참 화가 났었잖아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블랙홀 주변의 행성에는 힘이 막대하죠. 그래서 시간이 늦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 힘이 딸리죠. 그래서 노인들은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 시작과 끝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자신은 이 한 사이클을 끝나고 한 사이클을 이루고 끝나겠지만은 우리 인류는 이 무수한 사이클을 돌면서 존재할 것입니다. 즉 탄생과 죽음을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며 존재하는 것을 빙이라고 그러죠. 휴먼 빙. 시간 자체도 시작과 끝을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펜로즈의 시간의 순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 예산으로 크게 성공한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영화죠. 여러분이 만약에 AI를 설계한다면 그리고 영원히 남을 걸작으로 만들고 싶다면 시작과 끝을 길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사이클을 택하는 방법이 존재 가능성을 훨씬 크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AI 빙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미래에는. 가이아의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아는 그리스인들이 대지의 여신을 부른 이름으로 지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국의 과학자이자 환경론자인 러브록이 1972년 주장한 것인데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거죠. 생물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구도 하나의 earth being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별들도 지금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그런 사이클을 무수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의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사이클을 가집니다. 자, 우리 우주는 어떨까요? 우리 우주도 하나의 판으로 생각하고 다른 판과 부딪히면서 빅뱅이 일어납니다. 현재 우리가 저기 와 있죠. 앞으로 우주는 늙고 죽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무한 시간상의 우주, 엔들리스 유니버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유니버스도 빙이 되겠죠. 인류적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이외에는 생명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그 자체는 우주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연결고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인류적 원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설명하는데 수많은 법칙이 있고 상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수들 중에서 그 값들이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문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상수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현재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듯이 우주가 시작 당시에 아주 극단적으로 정교하게 어떠한 물질의 양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X축은 시간입니다. Y축은 공간의 크기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우리가 와 있는데 만약에 빅뱅 당시에 여기 보이는 숫자가 뭐입니까? 24개의 숫자인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하나, g입니다. 1g만 틀려도 우리가 존재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빅뱅창을 이룰 때 그 강냉이를 몇 g만 더 많게 해도 우주가 너무 빨리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별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강냉이가 조금만 많아도 중력이 너무 세져 버려서 우주가 갑자기 너무 빨리 수축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블랙홀이죠. 어떤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될 조건을 우리가 슈퍼트 쉴드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어려운 식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빛의 속도와 중력 상수가 조금만 틀려도
이 대부분의 별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아까 원소들이죠. 원소들이 별들에서 태어날 틈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와 우주는 이렇게 정교하게 미세 조정되었느냐가 하나의 큰 의문이죠. 대답으로 그냥 우연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아니면은 목적이 있었다? 종교적 이야기죠. 누군가의 의도로 튜닝되고 프로그래밍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우주론이 대두되고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대안입니다. 각기 다른 상수와 법칙을 가진 10의 500승계나 되는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다중우주론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의 존재를 유일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다원 세상, 다중 세상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대승불교라는 우리 불교죠. 대승불교의 대세계계라는 그런 대규모의 개념을 통해서 무수한 은하와 다른 행성의 외계 중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때도 다원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16세기에 들어와서 브루노라는 사상가는 이탈리아의 브루노라는 사상가는 모든 별이 자체 행성을 가지는 무한한 우주와 그리고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주장했는데 교회에 의해서 산채로 화형당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인류 역사에 걸쳐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상들이 어떤 특정 관찰이나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지는 않았죠. 이 다원계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약 55개의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았는데 이 중에서는 20개, 여기 보이는 20개는 지구 크기가 비슷합니다. 환경도 춥지도 아주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의 행성들이고 특히 테피스트-1이라는 별을 도는 7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구보다 많은 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존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은하에만도 수천억 개의 외계 행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에 필요한 물이 있죠. 그런데 이 물은 우리 태양계 전체에 걸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근 보고에 따르면은 모든 우주에서 초기 행성계에는 우리와 같은 물 자원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간물질이죠. 성간물질에서 원시별이 태어나고 어떻게 행성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얼음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언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음은 태양의 탄생 이전에 있었고 우주 어디에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마찬가지로 유기체도 우주 어디에나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이것은 종의 진화와 종의 다원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계보, Tree of Life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현존하는 유기체는 루카라고 하는 공통조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카는 생명의 보편적 공통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루카로부터 대장균 같은 박테리아, 고세균, 식물, 동물, 그리고 균류 같은 진핵 생물이 진화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에 져서 종의 기원으로부터 루카의 존재를 추정했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루카가 지구의
나이와 같은 45억 년 전에 출현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가장 오래된 화석, 그 이전에 이 생명체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유기체가 우주 다 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이 생명체도 이 우주에 다 있을 거라고 그런 암시가 아닐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의 시공간 모양을 보면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 수많은 행성의 하나이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의 인류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에 상반될 수 있는 인류적 원리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또한 우주도 우리를 참 대견한 그런 존재로 볼 것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